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80주년을 맞아가지고 30명의 친구들을 대상으로 광복절 무료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신청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이 보다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더욱 사명감을 느끼고 열심히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인사 대신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수업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광복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없겠죠? 대한 독립 만세!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광복절 특별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지난 1학기 기말고사 때 마지막 시험 범위가 어디였는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일제감정기 전까지를 수업 진도로 나갔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수원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어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가장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이러면 중학생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어. 아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갔다는 걸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앞에 내용 살짝 간략하게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일제의 국권 침탈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러일 전쟁이 발발을 했거든요. 러일 전쟁은 말 그대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한 거야. 근데 두 나라가 왜 전쟁을 했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 종주권을 두고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을 했다라는 것이죠. 참 웃겨요. 그죠? 우리나라를 두고 우리나라랑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일본은 우리에게 한일 의정서를 체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쟁을 하다 보니, 그것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략상 군사적 요충지를 넘겨달라라는 내용을 여기 한일 의정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군사상 요충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동의 없이는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한일 의정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1차 한일 협약, 이 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야, 지금 러시아랑 일본 전쟁하잖아. 그러면 한국, 조선아, 너네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니? 라고 이제 눈치를 주는 거지. 일본은 당연히 우리 편 될 거지? 라는 뉘앙스를 취하면서 1차 한일 협약 때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국, 너네들은 지금 농민봉기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근대화도 전혀 안 되어 있어가지고 나라 자체가 너무 혼란스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운데에서 너네가 근대화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문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정고문으로 파견했었던 인물이 여러분들 화폐정리산업으로 들어본 적이 있었던 인물이죠. 메가타라는 인물이었고, 외교고문은 바로 스티븐스입니다. 친일 미국인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이죠. 그래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을 때 미국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참 좋은 일 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일본이 참 좋은 일 했어. 한국 도와주려고 일부러 일사늑약까지 체결을 해준 거야. 늑약이라는 표현도 안 썼겠죠.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2차 한일 협약을 통해 가지고 드디어 조선이 근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의거 활동에 당연히 스티븐스도 그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가스라 테프트 밀약 2차 영일 동맹, 그리고 러일 포츠머드 조약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만 딱 봅시다. 여러분들이 1904년대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대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겼을 것 같아요. 러시아랑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1900년대, 그것도 초반,
대부분 사람들은 아무런 우리가 이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연히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이기는 거 당연한 거고요. 러시아가 어떻게 일본을 이기는지가 세간의 관심사였어요. 근데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죠. 누가 승리합니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가스라 테프트 밀약. 미국인 테프트와 일본인 가스라가 서로 비밀 약속을 했죠. 비밀 약속. 어떤 비밀 약속이었던 거예요? 미국은 어디를? 필리핀을. 미국의 젖소라고 불렸었던,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강력하게 식민 지배를 해가지고 착취당했었던 나라 필리핀을, 그리고 일본은 어디를? 한국을, 조선을 식민 지배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상호 비밀 협약,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해당하는 거중조정에 위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대한 종주권을, 그리고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한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지배권을 상호 인정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는 2차 영일동맹이 일어났습니다. 2차 영일동맹은 무엇이었냐면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는다라는 거야. 영국과 일본이 어떠한 접점이 있어서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나라는 일단 지리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섬나라입니다. 당시 20세기, 19세기, 20세기까지만 해도 영국을 따라올 수 있는 해상 강대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는 신식 군사 무기를 이제 일본한테 판매를 하고 도움을 주고 하면서 영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영일 동맹의 내용도 비슷해요. 무엇과?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비슷합니다. 영국은 어디에 대한 지배권을? 300년 동안 식민 지배를 했었던 인도 에 대한 지배권을, 그리고 일본은 또 한 번 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상호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일본은 사실상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만 일본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왼쪽 오른쪽에 날개를 달고 싸우는 셈이었어요. 왼쪽에는 미국이라는 날개가, 오른쪽에는 영국이라는 날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날개를 단 일본, 러시아와 전쟁 중에 전쟁은 점점 장기화되어 갑니다. 이것은 당시 러시아가 이제 황제, 짜르 국가였거든요. 짜르. 러시아의 황제를 짜르라고 불렀어요, 얘들아. 러시아의 황제는 니콜라이 2세였어요. 니콜라이 2세가 생각한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거야. 니콜라이 2세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전쟁을 단기적으로 탁 치고 나가가지고 우리 전쟁, 싸움은 뭐야? 기세야, 기세, 얘들아. 시작과 동시에 최대한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우리가 넋을 잃을 정도로 확 잡아놔야지 전쟁에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 러시아가 생각한 방향도 그랬어. 일본?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섬나라가 감히 우리 러시아한테 야, 이거 진짜 2주 만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2주는커녕 전쟁이 점점 장기화가 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러일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는 1904년 2월 8일이었는데 러일 전쟁이 끝났었던 시점은 1905년 9월입니다. 약 1년 6개월간이에요. 너무 예상 외로, 생각 밖으로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금 큰일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안에서 사람들, 노동자들이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러시아라는 나라의 국교는 어떤 종교를 믿죠? 그리스 정교를 믿죠. 그쵸? 그리스 정교도 크리스트교의 한 갈래잖아. 그치? 주일에는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쵸? 근데 그러한 예배 시간마저도 존중받지 못하고 주일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군사 물자를 만드는 공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장시간의 노동을 하게 되었었던 노동자들이 어디에 모이게 되는 거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 모이게 되는 것이에요. 야,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전쟁을 멈춰라.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 짜르요, 이제는 전쟁을 좀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득 모여 있었을 때 러시아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노동자들을 총살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웠었던 1905년의 겨울 2월 달에
사람들의 피로, 노동자의 피로 이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뜨거운 열기가 가득 찼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열기가 피어날 정도였다고 하죠. 러시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전쟁을 원치 않았고,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도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지. 이 전쟁을 계속 밀고 가야 하는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근데 일본한테 우리가 졌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때 누가 노크를 내요? 미국이 노크를 내요. 미국이 중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니콜라이 2세, 너네 전쟁 길어봤자 너네들한테는 너무 손해일 것 같은데. 왜냐면 일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수물자 제작 기술 자체가 얘네들은 끝도 없어. 계속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냥 한 수 접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어차피 러시아 너네는 한국 아니어도 되잖아. 한반도 아니어도 많잖아. 그냥 일본한테 양보해줘. 이런 중재에 결국 러시아는 일본에 항복을 하게 되면서 포츠머스,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이제 포츠머스라고 나와 있죠. 포츠머드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포츠머드 조약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는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포츠머드 조약을 통해 가지고 2차 한일협약,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배웠어요? 늑약으로 알고 있는 이 고종께서 직접 도장을 찍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 당시 학부 대신이었었던 이완용이 이제 강압적으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의 내용은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일본의 동의 없이 이 조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외교권 자체를 박탈당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조약을 체결하고 외교를 할 수 있는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것은 이제 나라의 기본, 나라의 근본이 흔들린다라는 것이거든. 우리 나라지만 우리의 힘이 없어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나아가가지고 또 무엇을 설치했었어? 우리가 너네는 지금 너무 혼란하니까 우리가 너네들한테 조약을 도와줄게. 너네들의 정치를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통감부를 설치했습니다. 자,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조선의 초대 통감으로 즉위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되는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 2대 통감이 소네 아라스케, 3대 통감이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됩니다. 그리고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이제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이후에는 통감부가 총독부가 되면서, 여러분들 알죠? 경복궁 근정건 바로 앞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과 경복궁 근전전 사이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어, 얘들아. 응? 이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이 되는 사람이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지 마사다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우리 이 한국의 정치에도 관여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그럼 우리나라랑 조약을 맺었었던 다른 나라들도 있을 거냐? 외국. 프랑스, 미국, 이런 외국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나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 공사들은 어떻게 해요? 철수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나서는 이 을사늑약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체결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시작을 해요. 요 기점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체크를 해놨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죄송하지만 프린트에는 남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트에서 여러분들이 뭐 뒷장으로 넘겨가지고 편하게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프린트 없으신 분 계신가요? 프린트, 선생님 저는 조금 늦게 와서 프린트 못 받았습니다.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한 번만 더 체크할게요. 네.
그래서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이제 대한매일 신부의 고종의 친서로 남기게 됩니다. 이 조약은 고종께서 내가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죠. 헐버트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러일 전쟁에서 패배를 했었던 니콜라이 2세 있잖아요. 니콜라이 2세랑 고종은 아는 사이였어요. 심지어 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이 조선의 상황을 보고 고종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고종, 을사늑약 이야기 들었어. 야, 너네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네덜란드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려보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 이 헤이그가 네덜란드에 있는 도시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만국 평화회의가 열렸었어요. 그래서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을 비밀리에 파견을 해가지고요. 특사를 파견을 해서 이제 조선에 한국의 억울한 상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만 출입이 안 됐습니다. 만국 평화회의에 입장이 안 됐어요. 들어가지조차 못해요. 그래서 이준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병이 도져가지고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이상설, 이위종 선생님에 대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이 걸석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걸석 재판이 뭐냐면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걸석 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위종, 이상설 선생님께서는 지금 헤이그에 계시잖아요. 네덜란드에. 국내에 없단 말이야. 근데 한국에 없는 상황에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귀국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 너네 잡아드리겠다.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설, 이위종 선생님은 이제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이 헤이그 특사 파견에 분노했었던 일본이 어떻게 하게 돼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되고 그리고 나서 고종을 끌어내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고종과 함께 암살당할 뻔했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순종을 즉위시키게 되는 것이죠. 순종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일본이 내미는 문서에 이게 뭐야? 할 겨를도 없이 제3차 한일협약, 즉 한일신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왜 한일신협약이야? 체결하는 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이야. 고종에서 순종으로 달라졌기 때문이고 정미칠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은 을사늑약도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지지만요. 이 정미칠조약도 정말 뼈가 아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미칠조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차관 정치를 본격화시키면서 동시에 군대를 강제 해산시켜요. 우리 한국을 지킬 수 있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사실 나라로서 갖춰야 되는 어떤 최소한의 방어 체계도 갖추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우리 한국이 삽시간에 종이 쪼가리보다도 더 약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군대도 해산을 시켜버리고 이때 제2차 한일협약 때 통감부를 설치해가지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이 되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통감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기억날 거예요. 이때 이제 고등관리 임명권이라는 것 자체, 고등관리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관리보다도 더 높은 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고등관리에 대한 임명권을 누가? 통감이 갖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통감이 뭐 이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등 이런 권한들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군대가 강제로 해산이 되면서 스스로 부수각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절명이라는 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본격화됩니다. 무엇이? 일본이 이 한국 전체를 식민지배하려는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이 더욱 본격화가 되면서 기후각서 그리고 경찰 사무위탁 그리고 한국 병합처리 방안이 체결이 되며 우리나라의 경찰권과
행정권까지가 박탈이 되면서 1910년 여러분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네, 8월 15일이죠. 8월 15일 광복절로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이 3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일제의 지하 안에서 강제 점령을 당했었던 아픈 역사에서 벗어나는 날로 알고 있겠지만 1948년 8월 15일에는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날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 강제 일제 치하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많이 마음에 와 닿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8월 달에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한일 강제병합을 통해 가지고 일제강점기를 맞게 된 날이죠. 이 날을 우리가 경술국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술국치, 이제는 총독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학부 대신이었었던 이완용과 데라우치 마사다케의 데라우치 총독의 조약으로 인해 가지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초대 총독이 된다 라는 내용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910년대 일제감정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한국사 2라고 하는 또 얇으면서도 새로운 교재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개학한 친구들이 태반이죠. 중학생 친구들은 아직 개학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대부분 개학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교과서로 진도를 나가거나 아니면 아직 학교에서는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교재를 받게 됐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새로운 교재에서 처음 나가는 진도가 1910년, 1920년, 1930년대별 일본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이 식민 통치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냐예요. 그래서 1910년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1910년에는 일본이 역사상으로는 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으로 식민 지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낯설어 잘 몰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거잖아. 어떻게 해가지고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되는지를 시험해보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어떤 방법을 쓰는 거야? 말을 안 들으면 때린다. 무력으로 탄압하는 그 시기 무단통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10년 무단통치기. 초대 총독 누구라 그랬었죠? 데라우치 마사다케.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게 된다. 자, 그래서 초대 총독 이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세요. 초대 통감은 이토 히로부미. 하지만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됐어요?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저격을 함으로써 결국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우리가 사살하게 되었죠. 이후에 이제 소네 아라스케, 데라우치 마사다케. 근데 3대 통감이었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뭐가 된다고요? 초대 총독이 된다고요. 그리고 3대 총독 이름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토 마코토. 사이토 마코토부터는 1920년대 문화 통치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한국사를 배우는 친구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다소 낯설더라도 이제 일본 사람들, 특히나 일본 총독들의 이름들, 굵직한 인물들의 이름들은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 문제에 이 인물들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 그걸 왜 내겠어요? 3대 총독 이름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를 왜 내겠어요? 안 내죠. 다만 사료로 많이 보여줍니다. 보기에서. 그럼 우리가 그 보기를 제대로 이해만 하고 있다면 문제를 푸는데 더 용이하겠죠. 그쵸? 그래서 초대 총독은 데라우치 마사다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이제
우리 조선에 대한 지배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 국왕의 직속, 일본 내각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권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권 뿐만 아니라 군대 통수권까지도 다 장악을 했었던 게 조선 총독부. 아시겠죠? 조선 총독부. 그래서 군대 통수권까지도 지휘권이라는 것이죠. 장악을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 함께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독부 자문기관으로 한국인들도 정치에 참여해 줄 수 있게 해준다라는 명분하에 중추원이라는 것을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중추원이야말로 진짜 유명무실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정치 참여를 명목에 두고 중추원을 설치하긴 했지만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시겠죠? 그래서 정무총감이랑 이제 이완용 등의 친일파들이 중추원의 주요 인물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소집된 적이 없었다. 그 3.1운동 전까지는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해두세요. 총독부 자문기관 무엇을 위해서? 조선인의 정치 참여를 명분으로 설치된 기관이지만 3.1운동 전까지 단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1910년대 무단통치기 때는 그냥 유명무실의 기관이었었다. 그리고 중추원에 참여하였었던 인물들 대다수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였었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 어떻게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 결론을 어떻게 단결지었어요? 무력으로 강력하게 탄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무력으로 강력하게 탄압한다. 주먹으로, 무기를 들고 때린다, 싸운다, 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도입했었던 것이 헌병 경찰제입니다. 군인 경찰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10년대에 경찰을 보고 있으면 경찰보다는 군인에 가까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제 2025년 21세기에서는 경찰이나 군인을 봤을 때 우리가 막 마음이 움츠러들거나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죠? 군인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쳐가지고 지켜주시는 고마우신 국군 장병분들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경찰을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힘써주시는 의로운 공무원이라는 생각이 들지, 보고 큰일 났어 평소에 무슨 잘못을 하고 사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경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식은땀이 줄줄줄 나고 눈을 피하게 될 수밖에 없어. 왜? 제복을 다 착용하고 있고 칼을 차고 있어요. 무섭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칼을 뽑아들고 칠 수도 있는 거야. 조선인 3명만 모여 있어도 때린다가 이들의 생각이었었거든. 그래서 3명 이상 단위가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었을 때 이 3.1운동을 주도했었던 세력이 누구였던 거야? 여러분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과의 이 수업을 놓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1910년에 무단통치기를 문화통치기로 바꾸었었던 그 힘이 바로 여러분들한테 있었다라는 것이죠. 민초의 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한 종교인들을 중심으로, 학생들과 종교인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에요? 모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요. 종교인들도 이제 예배, 기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여있는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유일하게 조금 정당화되었었던 모임이 학생과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었고, 이 3.1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어가지고는 누구의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힘, 청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었던 마음 아픈 영상, 유관순 열사, 유관순 선생님의 이 활동도 왜 유관순 선생님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렇게 끔찍한 고문을 받았던 거야? 3.1운동.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헌병경찰제를 도입해서 이제 칼과 총을 착용하고 있는 이제 경찰들이 이제 경찰 업무를 보고 경찰들을 지휘하게 되고, 심지어 여기에 즉결 심판권까지도 경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합니까? 안 하거든요. 일단 체포를 해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 내용이 어디로 가요? 검찰로 가요. 검찰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공판을 하죠. 공판을 통해 가지고 죄의 여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불법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 거야? 얼만큼의 잘못을 했고 이 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심판을 하는 것이잖아. 재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건 훔쳤네? 경찰이 뛰어가서 어떻게 했어? 잡았어. 체포했어. 체포권만 있는 게 아니야. 잡았어? 너 잘못했지? 그 죄를 물어가지고 너 이런 잘못한 거야? 죄를 묻고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 때리기까지도, 폭행까지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결 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1912년에는 조선인 태형령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조선인 태형령, 태형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굉장한 미남의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BTS. 근데 그 태형이 아니고요. 때릴 태자예요. 형은 형벌할 때 형자입니다. 때리는 형벌. 조선인을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됐다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생 친구들은 곧 배울 것이고 고등학교 친구들은 배웠어요. 2번이나. 조선 후기에 영조께서 되게 성군이시잖아. 영조께서 개혁정치가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무슨 법? 탕평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무엇을 하셨어요? 민생안정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신 성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영조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죄를 저지른 죄인이라고 해도 가혹한 처벌, 가혹한 이런 태형 같은 것들은 좀 없애자. 그리고 사형을 할 만한 일이 있으면은 3번은 우리가 숙고를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무색해지게 다시 엄격한 체벌의 형벌, 엄격한 이제 형벌을 다시 도입을 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이 다시 역행해가지고 퇴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 관리 그리고 학교에서 있는 교원들까지도 이제 제복을 착용을 하게 됩니다. 일반 관리와 학교 교원의 제복, 칼까지도 착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뽑아 들고 칼등으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행위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때 우리 한국 사람들, 일본의 표현으로는 조선인들에 대한 기본권까지도 박탈을 하게 돼요. 고등학생 1학년 친구들은 이제 통합사회 시간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 기본권, 사회권, 이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정받았을까요? 안 됐다라는 것이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인정되지 못하고 이제
탄압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보다 더 나중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제 1차 교육령.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소학교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소학교?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교육기관을 소학교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일본인의 자제들, 그러니까 일본인 아이들과 이 한국 아이들을 같은 곳에서 교육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 어쩌라는 거, 우리나라인데. 그럼 어떻게 하자? 일본 아이들은 소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고, 조선인들 너네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니까 보통 학교나 다녀 라고 하면서 일본 아이들은 소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여러분들 초등학교 떠올려 보세요.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나왔어요? 6학년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6년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지만 보통 학교에서는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교육밖에 받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 몇몇 남학생들은 좋은데? 초등학교 4학년 졸업 좋은데? 좋은데요?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교육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대부분 공장에서 일하기 위한 기술 교육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편차를 두는 거야? 지식적 소양에 대한 편차를 두게 되는 것이지. 이 조선 사람들을 기술직으로만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값싼 노동력, 값싼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만 시켰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요거 한 장 받아서 편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필기구가 없는 친구는 이제 친한 친구 옆으로 가가지고 빌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교육령 내용 여러분들 알겠죠? 소학교와 보통학교를 나누었다. 그래서 소학교에서는 몇 년 교육, 일본인 아이들을 중심으로 6년 교육을 시켰었고, 그리고 보통학교는 이 조선 사람들, 너네는 보통 사람들이니까 보통학교나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년 교육으로 편차를 두었었다라는 이야기가 제 1차 조선 교육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행정체제, 지방행정 조직들도 많이 개편을 해 나갔었는데 이 부분은 잠시 넘어가가지고 1910년 우리 이 민중의 삶을 굉장히 고단하게 했었던 경제적인 탄압이 있었거든요.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선을 처음으로 지배를 하다 보니 일본 입장에서는 누가 누구 땅인 줄 알아야지. 게다가 우리 한반도는 뭐가 많아요? 산이 되게 많아요. 그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 소유이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일본도 알아야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국유지들도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알아야지 이거를 조선 총독부 산하로 귀속시킬 수도 있잖아. 그래서 1910년대에 이들이 시행했었던 것은 바로 토지조사령, 토지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조사 사업은 말 그대로 조선인 너네가 얼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냐라고 하는 내용을 묻는 것이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면 우리가 알잖아. 이거 우리 토지 뺏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명분은 무엇이었냐면 근대적인 토지 제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날에는 땅 문서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치? 이 땅이 누구 소유다라고 하는 그런 토지,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등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등기부등본은 여러분들 행정사무센터만 가도 언제든지 떼볼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근대적 등기제도를 도입시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근대적 등기제도 도입 명분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토지를 현재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을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일본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한테 너네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지금 바로 조선 총독부에 신고하기를 바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빨리 신고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속마음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식민지를 위한, 식민지 지배를 위한 국토에 대한 이해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조세 확보를 위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펼쳐 나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한을 줄 테니까 반드시 신고를 해라. 기한부 신고제. 재원아, 만약에 이제 재원이, 문신의 집안이 정말 유명한 땅 부자 집안이었어. 그래서 재원이, 승원이가 이 한양에서 널리 소문난 땅 부자 집인데 만약에 기한을 줄 테니까 조선총독부에 신고를 하래. 신고할 거예요? 왜 안 해요? 네? 근데 이 말이 뭐야? 뭐가 귀찮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귀찮아요. 왜? 신고를 해. 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신고하려고 가.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다. 서류가 한 장도 아니에요. 이만큼이 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요.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실제로 토지 신고하러 직접 가기까지 했다가 뭐야 다 일본어요?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신고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걸요. 일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 토지 뺏을까봐 신고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지 신고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라고 하는 내용들도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권 신고주의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결국에는 이런 미신고 토지, 지금 문신의 집안과 유신의 집안은 신고하지 않는다라 그랬잖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국가의 소유로 귀족시켜버린다는 거야. 그래? 그럼 이 토지는 주인 없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국유지 및 이제 다른 평야 같은 곳들도 다 그냥 귀속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산에 대한 그런 지배권, 그러니까 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산의 주인이 따로 없었었단 말이야. 예로부터 우리 왜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같은 거 보면은 나무꾼들이 나무하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나무가 나무꾼네 산이겠어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산나물 캐먹고 산에서 나무 베고 했었던 건데 이 산도 이제 다 어떻게 하겠다? 조선 총독부 산하에 두겠다. 그래서 나무꾼들 나무하는 거 법적으로 금지시키고 산에서 정말 농사 지을 데 없어가지고 화전민이 되기도 했었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산에다가 불 지르고 농사 지르는 것도 어떻게 한다? 불법으로 딱 정해놓겠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경찰들, 군복 입고 있는 경찰들이 가가지고 때리는 거야.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신고 토지에 대해 가지고는 다 압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신고 토지 약탈 및 국유지 약탈을 한 다음에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얻게 된 우리나라의 국토, 한국의 국토를 어떻게 해요? 당시 1900년대에 설립이 되었었던 1910년에 설립이 되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곳에, 선생님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뭐예요? 조선 총독부에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던, 자금을 마련해주던 공급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인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값싸게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인에게 그냥 판매한 것도 아니야. 헐값에 판매, 값싸게 판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헐값에 부화하게 된다. 요게 판매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인 지주는 늘어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일본인 지주는 늘어나게 되고, 무엇은 줄어들게 되겠어? 우리 자영농들, 지주들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화전민이 되어버리고 마는, 화전민은 뭐야? 농사 지을 땅이 없어가지고 아무 땅에나 불화거든요. 불 질러요. 어디에? 밭에. 그래서 불화, 밭전, 그리고 백성 민자를 써가지고 화전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화전민들로 이제 전락을 해버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제 농사 지을 곳이 없으니까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이주를 했을까? 아, 기왕 이주하는 거 저기 하와이 가서 살고 싶다. 물론 하와이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 해외로 이주를 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이주를 했었냐? 간도로 이주를 합니다. 간도 어딘 줄 알죠? 서간도, 북간도. 현재 오늘날의 연변, 옌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특히 두만강 위쪽 북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됐다는 것이죠. 만주는 그래도 뭘 하기는 편하냐?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여 배웠었잖아. 그치? 너무 넓은 평야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잡곡을 농사 지을 수는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이렇게 해외로 이주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